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예정된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검찰 조직이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또 곧장 새 인물이 차장에 임명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노만석 대행 퇴임식 오늘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퇴임사는 퇴임식 직후 배포됩니다. 또 노 대행은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을 통해 퇴근할 예정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사의 표명 직후 노 대행이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퇴임사의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노 대행 사퇴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네,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도 전망됩니다. 대검 차장 후보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검란으로 불릴 만큼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누가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노 대행의 사퇴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용산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사의 표명 이후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노 대행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면에는 정부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번 논란을 들고 정 장관과 노 대행 등을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 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정치부정, 집단횡령,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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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한 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론도 일부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10월 마지막 주보다 5%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2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난 7일 이후 진행돼 그에 따른 민심 흐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국정 지지율에도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기관의 분석입니다. 여론의 특성상 이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됐을 거고요.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외압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반응을 자제하면서 여야 갈등 혹은 여당과 검찰 일각의 대립 구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나 대미 협상 팩트시트 공개 등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다시 한번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만난 이후 11개월 만인데요. 홍 전 차장은 10이상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죠. 어제 재판에서도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에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또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메모인데요. 홍 전 차장이 자필로 작성한 1차 메모, 이를 토대로 보좌관이 정리한 2차, 3차 메모가 있고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추가 정리한 4차 메모가 존재하는데 특검팀은 이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별로 없고 보좌관이 작성했다며 진정 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무슨 수밖에 말씀인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작성자, 그러니까 그 문서의 어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성자로 봐야 될지,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 대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가필까지 해서 완성하는 부분. 이렇게 공방이 오가던 중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기도 했는데요. 1차 메모의 글씨체가 알아볼 수도 없는 이른바 지렁이 글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날 공판에선 홍 전 차장에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사직하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사직을 권고한 조 전 원장에게 대통령 생각이냐고 물었고 조 전 원장은 그럼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냐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홍 전 차장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내라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뭔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경질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그때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월 6일 날 증인에 대한 해임 결재, 또 오호령 씨가 후임이었잖아요.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제가안은 이미 오전에 올라와서 오전에 누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나를 방문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두 분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 해임 제가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지고 오후 1시 좀 넘어서 재가를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는 누구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0일 네 번째 대면에선 더 거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천시장 트럭 사고와 관련해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돌진한 운전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급발진의 주장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또 트럭 운전자
운전자가 주차를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위해서 오늘 국과수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국과수에 돌진 차량의 감식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 경찰은 중상자 9명 가운데 추가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수사 관련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사고 당시 상황을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상점 사이 좁은 통로로 화물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매대가 엎어지고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물차는 결국 사람들을 치고 상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입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오전 10시 55분쯤 1톤 화물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화물차는 이곳에서부터 15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60대와 70대인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먹는 사람도 다 쓰러져가 있고 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잠깐 후진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분주한 생선가게 서 있는 1톤 화물차가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빠르게 후진해 뒤에 있던 시민이 놀라는 장면이 보이는데 화물차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화물차는 매대를 치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내렸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급가속하는 출발 장면은 확인됐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마비나 경련,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A씨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2, 3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성실하고 성품도 좋아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사건 사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시장 골목에서 1톤 트럭이 갑자기 돌진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던 2명이 숨졌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 로켓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네. 그 목격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그 빠른 속도로 아주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그 스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훑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소위 말해서 피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숨을 겨를도 없는 이런 네. 그 상태였다. 그 전통 그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로도 그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상가에 적재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도 그 많았고 특히 10시 반 이때 가장
그 서민들 또 상인들이 이게 운집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 2명이 사망자 이외에도 그 19명이 그 중경상을 입게 되는, 즉 사상자가 21명이나 발생을 한 이런 그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m 정도 뒤로 후진하다가 바로 그 150m를 무려 시속 80km 이상으로 아마 이 돌진한 뭐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네. 최종 한 50m에 임박해서 거기에 그 상인들과 또 시장 손님들이 많이 그 운집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많이 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좀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경찰이 밝힌 내용에서도 이 급발진 주장은 안 하고 있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아마 페달이 잘못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도 등에서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네. 또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네. 정작 그 경찰 조사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이 상당히 그 빨리 진행이 돼서 본인도 이 경황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급발진 그 사고 또는 급가속 그 사고 뭐 이렇게 표현이 사실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급가속이 되었다. 왜냐하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차량 자체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런 그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이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영상 등을 또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비상등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후진하면서 뭐 이런 비상등은 이렇게 켜진 모습이 보였는데 네. 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더 빨간색으로 브레이크 등이 오는데 이 주황색 소위 그 비상등은 이 영상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이 아예 빨간색, 즉 브레이크가 작동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근거로 해서 뭐 경찰의 그 수사도 이 페달을 잘못 오작동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 뭐 7월경에도 사실 그 시청 앞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나오는 그 차량이 사실상은 본인도 그 페달을 잘못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차량이 갑자기 그냥 튀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 국가수와 관련 전문기관의 그 조사를 봤더니 그야말로 그 액셀레이터 그 페달을 거의 그 90%까지 계속 밟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그 국가수의 그 감정 또 도로교통공단의 그 면밀한 감식 등이 지금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찰도 차량을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서 그런 그 오조작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이를테면 사고 직전 5초 전에서부터 또 추돌하는 순간 또 그 이후까지 네. 소위 말해서 그 엑셀레이터 그 페달 또 브레이크 작동 등등에 관한 그 정보가 다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관한 소위 말해서 그 정확한 과학적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도로 그 상에도 소위 말해서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것도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네. 또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 저는 작동을 안 한 것이지만 그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판단되리라고 보입니다. 네, 운전자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는데 복용하는 약이 혹시 운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네. 이건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기저질이라고 하는 그 증상 자체가 그 뇌혈관이 상당히 그 좁아져서 뭐 순간적인 뭐 판단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근데 본인의 얘기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소 졸음이 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운전에 그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의사도 뭐 예를 들면 이걸 약을 그 처방을 했을 때 운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뇌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기저질환으로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뭐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연령 등과 이제 관련돼서 보게 되면
그 한 뭐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30대의 이른바 그 급발진 사고는 전혀 거의 뭐 없는 것으로 비율이 상당히 아주 그 적은 것으로 반면 이제 그 50대 그 이상 60대, 65세 합쳐지게 되면 약 60% 이상을 그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함의하는 바는 아무래도 그 반사신경 또 인지 감각이 이 젊은 층에 비해서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어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반사적 이 신경 반응이 좀 저조하거나 또는 좀 낯선 상황에서 판단 자체, 인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이 뭐 지난번 이 서울시청 앞에 발생한 사건 등도 그 원인으로 그 꼽았다고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이 판단에 있어서의 착오가 아닌 것인가 뭐 잠정 뭐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에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DSR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네. 그야말로 그 페달 오작동에 관한 것에 대한 입증 아니면은 혹시 이 당시 뭐 여러 가지 그 맥락상의 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겪고 있는 이른바 뭐 사회적 뭐 갈등이라든가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뭐 혹시 판단을 또 그르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 되면 이게 그 차량의 자체 결함인 것인지 네. 아니면 페달을 잘못 실수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밝히는 그 수사가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작년에도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좀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 차량이 다니는 거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아무래도 일정한 그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같은 것을 네. 뭐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든가 또는 그 특정 그 시간에는 차량 자체를 자체적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네. 뭐 이런 그 합의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요. 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목동시장에서도 뭐 10여 명 이상의 그 사상자가 발생을 그 했고요. 그런데 또 수원 그 시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네. 특정 그 시장에는 아예 그 차량을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되지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차량과 인도가 잘 구분이 안 돼 있는 이런 그렇죠. 그 골목길, 전통시장 등에서 이와 같이 그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요. 사실 이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고속으로 질주해서 추돌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사망자를 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테러의 그 목적으로서 트럭과 차량을 이용해서 아예 그 돌진하는 뭐 이런 그 수법이 얼마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전통시장, 골목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도심에서도 이른바 그 경계석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커다란 화분이라든가 이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와 도로에 일정한 가이드 레일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피해의 축소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이죠.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수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서연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지난달 6일 재택 감독 장치의 콘센트를 빼고 차단기를 내리는 등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는데 장치가 내부 배터리로 비상 작동했고 보호관찰소도 이를 알고 제지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택 감독 장치에 강제력이 가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간다며 이에 따라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 초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고 한 차례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선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법원에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추가 기소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돼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자 조두순이 또 무단 이탈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경찰들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 뭐 맞춤형 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 24시간 그 상시 그 감시를 하고 더군다나 그 거주하는 집 바로 그 앞에 그 경찰 방범 초소까지 그 마련을 해서 지켜야 할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사실상은 이제 그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2008년도에 아주 끔찍한 그 여아 8세를 아주 잔혹하게 그 성폭행을 해서 12년을 복역을 해서 2020년도에 그 출소를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이 조두순이라고 그 사람 자체는 지금 나이가 73세지만 전과가 18범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우리 범죄의 분류로 봐서 만성적 범죄인 또는 직업적 범죄인 평생을 범죄로 일관된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상당히 그 불안을 조성을 하고 더군다나 거주하는 그 시민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또 그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준수해야 할 명령 뭐 이를테면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네. 또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그 교육시설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접근을 뭐 막는다든가 이런 이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 경찰, 보호관찰 등이 네. 면밀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집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두었던 것이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조두순이 선망 증세로 추정되는 그 정신 이상 증세를 지금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치료 감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선망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뇌가 고장이 났다 쉽게 네. 표현하면 말이죠. 제대로 합리적 판단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환각, 환청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 해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신 착란 증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그 인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그 마취를 통한 수술을 아주 크게 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선망 증세 같은 것이 그 있단 말이죠. 네. 누가 누군지를 그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여기 어딘지 이렇게 이제 모르는 소위 말해서 그 순간적 뭐 정신착란 증상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그 조두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기가 상당히 지금 올 초부터 뭐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 뭐 생각이 그 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그 치료 감호에 대한 그 청구가 아마 그 필요한 이유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위반 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전과 18범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이 이제 그 보호관찰 대상임에도 그 불구하고 외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 네. 시간에 그것을 위반해서 사실상은 외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전자 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또 3개월을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2023년 12월 말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3월 달에도 이를테면 이제 등하교 길에 또 외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때도 무려 그 4회 이상 이탈을 했던 이런 그 사항이 있었고 불과 그 지난달에도 이 자택에 있는 감독 장치를 훼손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전자 장비를 프로치를 빼고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도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건으로 또다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2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지금 열릴 예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선망에 관한 이제 문제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또 상황에 있어서의 형사 한목적 정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본인 자체에 대한 면밀한 정신적 감정을 통해서 네. 좀 더 체계적인 치유를 해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치료 감호를 이 검사가 그 청구를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치료 감호라고 하는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된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 치료 감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병원에 지금 공주에 있는 그 병원에 어떻게 본다면 신체의 자유가 그 제한되면서 이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징역이 선고되게 되면 그다음에 그 형을 집행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지금 논의와 그 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계도 수업 도중에 9살 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합계도장의 관장이 뒤늦게 검찰에 송치가 됐더라고요. 네, 그 이제 8살 이제 그 아이인데요. 여자 아이인데 이제 합기도를 이제 수련하는 이 도장에서 이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저도 그 확인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저 영상이죠. 네, 아주 그 고난도 그 기술인 거죠. 소위 그 브릿지를 이제 하는 전 모습인데, 네. 저것을 몇 번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 넘어지고 했는데, 저 그 관장이 저것을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하긴 했었지만 사실상은 네. 저 어려운 기술을 이 여자아이가 과연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바닥에 그 허리에 그 충격을 받아서 여자 아이도 일어나는 순간 무엇인가 그 허리가 통증도 그렇죠. 심하고 지금 좀 그래서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리 힘이 빠진다. 네. 뭐 이런 이른바 그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장은 마치 그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대로 통학 차량에 실어서 이 부모가 좀 불편해하니까 뭐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그런 취지로 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이를테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 초동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그 방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또 시키는 뭐 그런 아하. 것이 지금 그 발생을 해서 지금 그 안타깝게도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에 있는 그리고 대변 소변도 지금 못 보는 그런 상태의 신경적 심한 충격이 있었다. 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여자 아이 8살 아이의 그러한 신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저렇게 고난도의 그 브릿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네. 더군다나 지금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척추에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관장이 경찰 조사에서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본인이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본인이 할 바는 다 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책임 또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네. 원인은 이 아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신경적 또는 중추신경의 기저질환이 지와 같은 마비 증상으로 간 것이지 내가 그렇게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태권도장이나 학교도장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아직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나머지 매몰자 6명은 모두 숨졌는데요. 소방당국은 구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밤사이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6번째 매몰자가 수습된 이후 하루가 넘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24시간 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5기업 4-6호기를 발파 해체한 이후 구조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매몰자가 잇따라 수습됐고 어제 여섯 번째 매몰자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 투입에도 마지막 일곱 번째 매몰자는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는 높이 60m가 넘는 대형 철제 구조물입니다. 잔해도 워낙 무겁고 설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구조물 아래에서 구조대원이 부서진 잔해를 자르면서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이 힘들어 구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 이후 첫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고인과 유족에게 머리 숙였는데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매몰자 6명이 숨지고 나서 이루어진 사과입니다. 사과가 늦어진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습이나 사고 원인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고에 휘말려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매몰자 6명이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추가 교섭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실무 교섭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능 앞 파업으로 번질 뻔했던 노사 갈등을 물밑 교섭을 통해 임시로 봉합한 데 이어 추가 교섭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내걸었지만 실제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 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을 놓고 노사가 크게 엇갈려 온 겁니다. 최근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급여 계산 방식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이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노조가 수능 파업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동아운수의 구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미뤄왔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처음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이 있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에는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노사는 최대한 빨리 타결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어 실무 교섭을 촘촘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서울시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 대응을 보고 앞으로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각 버스 회사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막을 내리면서 공공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사무실. 짐가방과 커피 등을 든 공무원들이 약 한 달 반의 무급 휴직을 끝내고 줄줄이 출근합니다. I'm happy to see all my coworkers again. I brought in some pastries for everybody so we can enjoy our first day back.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품 지원 복구에 백악관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전체 수급자들에 대한 전액 지급은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week, most will receive it at the very latest on Monday.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it is the 50 states and 50 different infrastructures.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6% 감축 운항이 유지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항공업계에선 정상화에 1, 2주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촉발한 정치적 분열의 불씨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세 배 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American people, you should not forget this. When we come up to midterms and other things, don't forget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Either Republicans finally decide to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this year, or the American people will throw Republicans out of their jobs next year. 현재 주요 매체들은 셧다운 종료를 승자 없는 임시 휴전으로 평가하며 내년 초 또다시 셧다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끝났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는 여전히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부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일 전망인 만큼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효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결됐지만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The October employment report for the payroll side will be able to be calculated, but the household survey wasn't completed. But we will never know what the unemployment rate was in October. 미국 노동통계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와 고용 지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중요한 통계. 특히 CPI는 물가의 동향을, 고용 보고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상황. 실제로 연간 CPI 상승률은 4월 2.3%에서부터 시작해 9월 3%로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넘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미국 정부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인하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준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 금리 인하의 향방을 고용과 물가 중 어느 쪽 상황이 더 심각하냐가 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경제 지표 모두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정책 불확실성의 안개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 안보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방산 분야 등 협력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꼼꼼히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협의를 사실상 마치고 발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은 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 중동 방문에서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 등을 만나 인공지능과 방산, 첨단 제조업 등 여러 협력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갖습니다.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노 대행은 오전 10시쯤 출근할 거로 보입니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퇴임사는 퇴임식 직후 배포됩니다. 또 노 대행은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을 통해 퇴근할 예정이어서 이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사의 표명 직후 노 대행이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퇴임사의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노 대행의 사퇴 이후 검찰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네,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은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데 이는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도 전망됩니다. 대검차장 후보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거론됩니다. 이 검난으로 불릴 만큼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누가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노대행 사퇴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용산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대행은 사의 표명 이후에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노대행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면에는 정부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번 논란을 두고 정 장관과 노대행 등을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다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을 따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지만 협상은 난항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뜻을 밝힌 다음 날 이틀 연속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외압도 다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국회의원 정성호의 과거 소신을 상기시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그런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에게 발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대장동 사건 전반이든 항소 포기에서 촉발된 외압 의혹이든 여야는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에 정 장관도 국회 결단을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또 만났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매머드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그건 파행 선언이라며 국회 관례를 짚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29건의 국조가 있었고 상임위 진행 국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오송 3사 관련된 국조가 한 건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수익 구조를 확인하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의 형사 재판을 통한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범죄 수익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자 21명을 낸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중으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희 기자,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중에 신청한다고요?
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사고로 사망자 2명, 중상자 9명 등 사상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 주장을 펴지는 않았다며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위해 오늘 해당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또 사고 차량도 함께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중상자 9명 가운데 추가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55분 A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부천 제1시장으로 돌진하면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위한 몇몇 문항이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오롯이 쏟아붓고 나온 학생들. 지난해나 올해 모의평가와 비교해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항상 국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 국어 조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현직 교사들의 총평도 비슷합니다. EBS 연계율이 과목마다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20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가 어려웠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어는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정교하게 조정한 문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응시생의 77%가 쏠린 사회탐구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성적 발표 뒤 각 대학이 발표할 표준 변환 점수에 따른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통업계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90여 개 패션 브랜드를 10에서 30% 할인 판매하고 일부 브랜드의 사은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SPA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합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지만 예년처럼 짙고 선명한 단풍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올해는 단풍의 시기와 색이 전과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습이지만 예년 절정의 선명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풍 명소인 단풍 터널 앞입니다. 11월 중순인 이맘때쯤이면 이미 빨갛게 절정을 이뤘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곳곳에 초록빛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산. 산림청은 올해 절정을 11월 6일로 예측했지만 당시 단풍은 절반 정도만 물든 상태였습니다. 실제 절정은 11일로 5일가량 늦어졌고 짙은 붉은빛이 유지되는 기간도 예년의 3주에서 열흘 남짓으로 크게 짧아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풍이 안 들었었어요. 한 30-40%만 들었었는데 관광객들도 달라진 풍경을 체감합니다. 옛날에는 단풍이 전체적으로 빨갛고 노랗고 아주 진짜 진하고 너무 이뻤었거든요. 근데 왠지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늦더위와 작은 비, 낮은 일교차가 겹치면서 단풍이 물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로 가을 시작이 늦어진 데다 짧아진 탓에 단풍이 색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 10월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5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풍에 물이 들질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풍 시기가 늦어졌고요. 제주 한라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단풍이 늦어지거나 색이 옅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가을 풍광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최근 큰 일교차를 보이는 날씨에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독감이 벌써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보면 목이 잠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콜록콜록 기침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지금 독감의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2달이나 빨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작년에 유행주의보가 11월 말 정도에 있었는데 올해 10월 중순에 이제 있었고요. 예. 그리고 좀 속도도 매우 빨라가지고 이번 주가 지난주가 지지난주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라고 하는 환자 수가 좀 50명대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최대 유행했을 때 99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올해 최대 유행의 절반까지 유행 수준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매우 유행이 빨리 시작되고 게다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환자 수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올해 독감의 전파력이 특별하게 크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파력이 달라진 거는 아닌데요. 올해 이제 유행의 특징은 이제 H3N2라고 해서 1968년도에 홍콩 독감 팬데믹 일으키고 엔데믹이 돼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 먼저 유행을 시작을 한 상황인데 H3N2가 유행하는 경우에 백신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행이 좀 시작이 된 측면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가 매우 길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객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행을 많이 가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태국이 10월부터 유행이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인플루엔자를 좀 많이 걸려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행 자체도 좀 빨리 유행하도록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질병청 전망을 보면 최근 10년 내에서는 최대 수준의 유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유행 속도, 유행주의보도 빨리 내렸지만 지금 매주 2배씩 계속 유행 경보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학교들이 계속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기 중에 유행을 시작하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행 규모가 아마 역대급일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질병관리청에 나왔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그 학교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많았고 그다음에 유행이 시작됐는데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은 상황. 지금 사실 학기 중에 아주 절정의 학기가 이뤄지는 시기잖아요. 네네. 시험도 보고 있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매우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 보통 1월, 2월에 이제 방학 때 많이 유행을 했던 시절,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의 시절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유행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는데 네. 이제 학기 중으로 유행 사태가 땡겨지고 난 다음부터 특히 이번처럼 10월 달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유치원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매우 커지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유행을 키우게 되면 이 유행 자체가 어르신들 특히 노인들한테 전파되면서 유행 중반 이후 아마 11월에서 12월쯤에는 노인들도 많이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 합병증 때문에 입원하는 노인들도 늘어날 거여서 그 부분 이번에 유행 정점을 아이들이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유행이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학기 중에 네, 지금 예. 유행을 해버렸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용 시럽 해열 진통제 같은 건 품귀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게 좀 가장 매년 계속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특정 성분, 회사 성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국내 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약들 비슷한 성분의 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정 회사의 약품을 고집하지 마시고 약사님한테 잘 물어보시거나 의사 선생님이 잘 물어보셔가지고 그 유사한 성분이 같은 약으로 하다 보면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약이 아직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성분이라는 게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예.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아세토아미노펜인데 아세토아미노펜의 오리지널 약을 이제 개발한 회사 네. 약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서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이면 상관없고 게다가 이제 브루펜 성분의 해열제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세토아미노펜만으로 열이 안 떨어지면 브루펜 성분도 좀 비치해 놓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사, 약사의 처방을 믿고 네. 복용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트리플 데믹 얘기가 나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여기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감염이 퍼질 수 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코로나19가 여름에 유행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 유행이 끝날 쯤에 추석 연휴 겹치면서 유행이 좀 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는 가을철에 유행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 달에 유행을 시작해서 12월, 1월까지 유행을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랑 일부 겹치는데 이게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이 빨라지면서 RSV의 유행과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은 길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아마 세 가지 바이러스가 아마 11월, 12월 달에는 동시에 계속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지금 그 치명률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험성은 좀 내려간 상황입니까? 예, 전반적인 치명률은 이제 팬데믹 당시보다는 훨씬 내려간 거는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보다는 입원율 또 사망률이 아직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행을 하면서 좀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실 건데 예. 최근에 이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인플루엔자만큼이나 입원이라든지 또는 사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세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개인 위생 또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네.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독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감이 그러니까 감기랑 같은 건데 그냥 좀 더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다른 질병이라면서요? 예, 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면 독감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병은 뭐 고열이 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기가 대부분 그냥 앓고 대부분 그냥 지나가지만 인플루엔자는 뭐 폐렴이라든지 또 심근염이라든지 아니면 뇌염과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상당히 입원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게다가 치료제도 또 인플루엔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이다. 다만 치료를 제때 안 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독감 유행이 더 커지기 전에 백신을 맞는 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백신이 3가, 4가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B형이 야마가타 빅토리아라고 두 가지가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초기에는 3가로 맞다가 두 개가 이제 분화되는 것 때문에 4가를 접종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이후에 뭐 팬데믹의 영향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형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하나가 검출이 안 돼서 야마가타라는 게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빅토리아만 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럼 4개까지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백신도 비싸니까 WHO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하나가 유행 안 하니까 이제 3개짜리 3가만 맞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3가 백신이 메인이긴 하고요. 다만 아직 3가를 허가 받지 못하는 제약회사들이 4가를 일부 출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사가 아닌 코에 뿌리는 형식도 있던데 예, 이것도 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소아 중심으로 허가가 돼 있고요. 2세 이상에서 이제 맞을 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이 생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애들이 이제 주사 맞는 거를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 코에 뿌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사를 좀 맞기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예전에 팬데믹 때도 백신 접종 후에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백신 같은 모든 백신들은 이제 몸 안에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접종 부위가 좀 뻐근하게 아프거나 좀 붓거나 아니면 약간 으슬으슬거리거나 미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 또는 전신적인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좋아지고요. 특히나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 자체가 다른 뭐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뭐 대상포진 백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면서 접종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접종은 예전에 인플루엔자병 접종을 했었는데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접종을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독감 백신을 과거에 맞아봤는데 그래도 독감 걸리더라. 예, 그래서 소용없다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맞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독감 예방 접종에 이제 저희가 예방 효과를 따질 때 한 60%만 넘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률이요? 그러니까 예방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방률 자체가 아주 높은 백신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예방률은 60% 떨어질지 몰라도 특히나 고령층이나 소아 같은 경우에 입원 예방 효과가 한 80% 정도. 뭐 사망 예방 효과도 한 60에서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또는 5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연령과 무관에게 여러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연령대라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 임신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재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다음에 임신부,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그러니까 6개월 이상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는 국가에서 지금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아직도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가서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독감 예방법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방 접종이 가장 확실한 예방 접종이긴 하고요. 개인위생 매우 중요합니다. 손위생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증상자 마스크 착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아야 되고 고위험군들도 본인의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사람 많은 곳을 가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3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예, 할까요? 맞습니다. 우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3밀 조건에서 안 좋기 때문에요. 아무리 추워졌다고 하더라도 환기 잘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과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이 부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총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과 지도부의 대장동 현장 방문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합니다. 전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 또 휴대폰을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 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 총화, 공산당식 상호 감시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49개소의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입니까? 그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 불법적인 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 위법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이번 주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2년 연속 미국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미국이 4%인데 비해 우리는 6.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M2의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증가한 M2가 4,430조 원, 역대 최대치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 이것은 바로 환율, 물가, 금리, 3고의 전방위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 불안 역시 심각합니다. 전체 고용률이 좋아졌다고 강변을 하지만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넘게 하락했고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냥 쉬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정부 조직 구성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로 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했고요. 환율은 1,470원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61% 내린 4,061.91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95% 내린 900.42포인트로 개장했는데 코스닥 역시 낙폭을 조금은 줄인 상황입니다. 자,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아지자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어제는 장중 1,475원까지 올랐었는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4.2원 오른 1,471.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2.2% 상승했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는 5%, 석탄 및 석유 제품은 1.5% 떨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5% 상승했고 두바이유 가격도 0.7% 오른 점이 수입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대헌 열풍의 주인공 넷플릭스는 물론 시장의 후발주자 디즈니 플러스까지 최근 글로벌 OTT 흥행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K 콘텐츠입니다. 디즈니는 국제 행사에서 한국 작품이 진정성으로 세계를 울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정작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향후 1년 동안 선보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작품들을 공개하는 자리. 콘텐츠들로 수놓아진 미디어월의 정중앙을 장식한 건 바로 K 콘텐츠였습니다. 지난해 디즈니에서 가장 흥행한 글로벌 콘텐츠 15편 가운데 10편이 한국 작품으로 집계되면서 든든한 효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공개 행사에 참석한 취재진도 배우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K 콘텐츠 예정작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현장은 국내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디즈니가 주력해온 한국 시대물 시리즈는 이번에는 혼돈의 1970년대 사회를 조명했고 대본을 보면서 내가 채워낼 부분이 장건영에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느낌도 들면서 감독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덥석 용기 내서 받았습니다. 앞서 무빙과 조명 가게를 통해 확인한 한국 IP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믿는 구석이 된 K 웹툰을 또 한 번 드라마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맨스 판타지이기 때문에 또 약간 새롭게 시도하는 서양과 동양의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하기로 했을 때는 좀 낯설었어요. 여기에 무속인, 타로 전문가 등 운명술사들이 경쟁하는 초대형 예능까지. 디즈니는 이처럼 K 콘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진정성을 꼽았습니다. Korean content is unique in its ability to travel the world. I think that stems from the warmth and the cultural warmth that Korean people have and their openness and interest in human emotions. 디즈니는 앞서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에는 처음으로 이곳 홍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행사 개최지는 바뀌었지만 K 콘텐츠의 존재감은 이번에도 글로벌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홍콩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과의 법안 접수했고요. 내용은 이제 검찰징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지금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검찰청이 내년에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제 공수처법으로 이 이제 법이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공수처도 있잖아요. 부칙 조항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그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더 강조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검찰징계법을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보다도 지금 더 시급히 이 법이 이제 통과될 때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그 감찰에 착수해서 그 검사장들에 대한 그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보직해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직해임과 정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해임, 정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게 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그 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라는 그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22명의 이제 공동 발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법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소급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좀 봐야 될 테지만,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좀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조금 전에 검사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항명한 검사장의 보직해임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보직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길 촉구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